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10월 문학의 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보이는 라디오도 이 문학의 달에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3회차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문학창의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의 역할 이런 다양한 좀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해봤다면은 올해는 문학의 달 주제인 위기의 시대 삶의 전환을 이끄는 문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회차에서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황동훈 상지대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2회차에서는 오늘의 재난은 어제 우리가 만든 재앙,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내일을 물려줄까라는 주제로 강무원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든 재앙은 어떠한 모습일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또 다양한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더 지체할 것 없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어린이책 전문기획실 햇살과 나무꾼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동화도 쓰고 있고 그림책 이야기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그러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약간 이렇게 뭐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 이런 대담 형태의 프로그램에 아마 저는 그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지? 네. 저희가 책친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라디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화 작가들이랑 어린이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에 작은 씨앗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서로의 나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만들어가자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방송 출연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이미 그러면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아마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 조금 어떠셨는지. 네. 일단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장시우 선생님이랑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협력적 관계, 예, 협동, 끈끈한. 그쵸.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가면 시우 선생님이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겠지. 중요하죠. 네. 예, 자르셔도 됩니다. 네. 서로 이제 돕고 그것이 또 원주가 대표하고 있는 협동이. 예, 그렇고 이제 시우 선생님이 좋은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정말 그 선생님이 그 자랑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약간 좋은 청년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라는 부담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근데 또 혹시 오늘 주제를 또 전달 받으셨을 때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느끼긴 했지만 이 주제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네, 좀 어떠셨는지. 네. 주제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평소 하던 이야기들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또 천천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본격적으로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작가님의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아까 뭐 소개해 주시면서 다양한 역할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작가로서 좀 처음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작가로서
작가가 된 계기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 슬쩍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옛날부터 되게 이렇게 건방진 마음이 아니라 이야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만족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뭐 이야기 구조가 괜찮으면 속도가 저랑 안 맞고 네. 저는 되게 천천히 가는데 막 이야기가 빨리 가는 너무 거예요. 빠르게 전개되고 너무 빨리 가서 이게 감동을 갖다가 막 그 슬픈 이야기면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막 좀 멈추어서 네. 있고 이런 게 없고 막 좀 빨리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일단 쓰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오늘 그 홍천의 작은 초등학교에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작가와의 만남을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아이들이 질문이 뭐 언제부터 글을 썼나요? 라든가 뭐 어떤 작품이 마음에 남나요? 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러는데 오늘 어린이들이 거기에 선생님도 노래를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악기를 다룰 줄 아세요? 뭐 그다음에 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뭐 동물을 사랑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뭉클했어요. 되게 막 잠깐 울컥한 걸 아까 막 참았는데 그런 게 소중한 마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내가 뭘 뛰어나게 잘하고 뭐 더 많은 것을 갖고 이런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노래를 좋아하나요? 이런 이야기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간직한 그러니까 어린이들인데 사실 세상은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아니죠. 뭐 굳이 세월호 사건을 그때의 일을 갖다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때 잠깐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네. 예. 그래서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세상, 내가 그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어른이 될 수 있었듯이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독일 68혁명 때 왜 제도 속으로의 행진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생명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제도 속으로의 행진을 시작을 하죠. 그때 언론과 교육을 바꾸자.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다 해서 오늘날의 독일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데 요만큼의 힘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고 그래서 글 쓰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그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같이 질문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되게 글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 깊은지 이런 질문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역시 아이들의 또 질문은 다르구나.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잘 준비해 볼 거라는 생각도 조금. 선생님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질문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꼭 굳이 작가님께 여쭤보지만 또 그런 글 아니면 작품에 딱 그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조금 질문할 수 있었던. 근데 또 작가님이 그런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또
지켜주고 또 그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또 글을 또 쓰게 되셨던 그 계기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특히 그래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많이 쓰시고 또 그 안에서는 당연히 인물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특히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시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또 특히 더 그런 이유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있을까요? 아, 왜 네, 어린이냐 아니면 왜 인물 이야기냐? 네. 그럼 먼저 왜 어린이들을 왜 어린이냐? 왜 어린이인가는 아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질문지 컨닝을 먼저 하다가 이게 너무 그렇게 됐는데 그 어린이 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저도 같이 제도 속으로의 행진이라고 하는 거기에 같이 한 발을 보탰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린이들과 함께라면 이런 마음을 소중한 마음을 간직한 어린이들과 함께라면 이 일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다 또 평화롭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고 인물 이야기를 주로 쓰게 된 거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지만 위인전이라고 해갖고 주어지는 게 대부분 개인적인 성공들이 많았어요. 네네. 물론 제가 읽을 때 슈바이처 박사나 뭐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읽다 보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이게 뒤로 오면서 제가 성장하면서는 더 그게 심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저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도. 네네. 뭐 헬레니즘 문명을 그렇게 열어갔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하여튼 개인적인 성공을 다룬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지? 왜 나한테 왜 중요하지? 저한테 사실 중요하고 제가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 적어내라면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선선해서 그러면 꿈이 작다 이렇게 하면서 야단 맞았는데 사실 아이한테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은 자기 곁에 있는 할머니나 이분들이 가장 훌륭한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 일을 했던 분들은 누구인가를 찾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코르착 박사님 이야기를 다룬 천사들의 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더 테레사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민중교육학자였던 파울로 프레이리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엘 시스테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로 다뤘었고 앞으로도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인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평범한 우리 곁의 이웃들 폐지를 평생에 주우셨지만 우리 사회 굉장히 슬픈 풍경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오신 분이 그런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고 계시는 근데 그렇게 막 하시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그거를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고 낸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달라고 내놓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싶고 그리고 또 평범하게 마을에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고 그런 따뜻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쓰고 싶어요. 협동조합 이야기도 쓰고 싶고 그럼 어쨌든 인물의 이야기가 어떤 하는 인물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조금 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또 가고자 하는 또 세상의 모습을 또 그려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지향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나 아니면 좀 더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주로 영감을 얻으시나요?
글쎄요, 영감은 책을 보다가 아, 네. 또 책에서 또 책을 보다가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전해지지 않았지? 또는 전해졌지만 또 욕심이 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작가로서 시작하셨던 계기처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 하는 그렇게 보통 이제 책이나 또는 이야기 같은 데들에서 사람들 이야기 네. 속에서 그리고 그런 데에서 많이 이제 착상을 얻게 네.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도서관에서 사는 거죠. 막 시간 날 때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다양한 작품을 또 직접 쓰시기도 했지만 또 특히 또 해외에 또 많은 작품을 국내에 소개해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시작하셨던 계기는 좀 어떤 계기였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어린이 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린이 책 쪽에 들어와서 책들을 서점에서 쭉 살펴보는데 완역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는데 그 일본어판 아마 다이제스트판이겠죠. 여전히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왕자와 제비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었고, 방정환 선생님 시대 때 왕자와 제비로 이제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왜 완역이 안 되지? 그 작품은 작가가 어린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축적된 거를 갖다 한 권에 담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재밌게 막 자른 거죠. 슬픈 이야기도 재밌게 만들고, 아주 기쁘고 그런 이야기도 재밌게 만들고, 막 진짜 재밌는 신나는 모험도 재밌게 만들고 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속도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검열이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걸 보고 너무 길어서 또 너무 지루해서 그러면 놓겠지, 안 보겠지. 그건 그의 권리이다. 이거를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미리 잘라가지고 야 여기만 봐. 무지 재밌어.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완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치를 내걸고 햇살과 나무꾼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에 유명한 작품도 있겠지만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 속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자. 상을 받은 작품은 운때가 좋아서 사실 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만 못한 작품들이어서 다른 것들은 상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세계에는 유명하지 않지만 숨어있는 작품들을 찾자 해가지고 찾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이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도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습이 돼야 되는 건데 어린 독자들도 취향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속도감이 있고 재미있으면 된다라고 좀 한편으로는 애들 이런 거 싫어해. 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줘야만 하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좀 박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형태에서 그러면 굉장히 숨은 작품들을 또 찾아내시는 그 과정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읽기 책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물론 알게 된 거는 필리파 피어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대작가가 뭐 그런 카네기상도 받고 이래서 알게 된 거였지만 이 작품은 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단편집인데 보는 순간 바로 찾던 그 책이다. 그런
책과의 아마 만남이겠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다. 아마 10명의 어린이 중에 이 책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많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런 책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골라갖고 이제 하게 됐는데, 어린 우리들이 성장할 때 이렇게 작은 일상들이 우리를 되게 감싸주잖아요. 네네. 사실 그거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쵸, 거고. 네. 근데 그 작은 일상 속에 깊은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설교나 이런 게 약간 설교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담담하게 그냥 그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깊고 깊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시간의 흐름 뭐 그다음에 그런 어떤 죽음의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 그런 것들 유한한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들 이런 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동화였는데도 꼭 철학책 같아요. 어린이 철학책 같은. 네. 사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치 되게 동떨어져 있거나 다른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했던 그런 책 가운데서 우리의 담담한 일상 속에서 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이제 저희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좀 확장을 해보자면은 또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그 천사들의 행진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게끔 하는데 또 이 작품을 쓰시게 된 그 계기가 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코르착에 이제 그 남긴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조그마한 책이 있었어요. 양철북 출판사에. 그 책을 읽다가 아니 이 책이 그때만 해도 그 책이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왜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책을 갖다가 읽고 그분이 그 가스실로 끌려가는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했다는 그 얘기를 갖다 읽는 순간에 이건 내가 전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건방지죠. 그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 일단 이제 두 가지 지점이었는데 하나는 거기에 어린이 공화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유럽에서 한창 이제 그 하고 있었던 어린이 공화국 어린이들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사회를 갖다 그러니까 질서를 갖다 만들어가는 그런 어린이 공화국 이야기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개토에서 굶주리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훔치지를 않잖아요. 물건을 훔치지 않고 그때 누구나가 다 막 그 굶주림 때문에 막 눈앞에 있는 거를 갖다 그대로 탈취해가고 이랬는데 이 아이들은 전혀 훔치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굶고 있는데 그래서 박사님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국어를 나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국어를 나갔는데 거리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식량은 없는데 그걸 더 적게 나눠야 되는 건 거죠. 되게 싫을 것 같은데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나 그 아이를 반겨주고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운 것은 박사님한테 배운 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그걸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성장하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의 무엇이 성장해야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타인도 함께 행복하고 그런 것인가? 그건 그러니까 무엇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했던 계기였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광기.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전쟁의 참상. 그
열등한 존재는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치즘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자를. 이거는 독일만이 그런가? 독일은 아주 극단적인, 나치즘은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결국은 엘리트주의겠죠. 극단적인 경쟁주의와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이 빚어낸 참상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지금 현재 좀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그렇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썼어요. 담백하게. 절제하느라고 저도 되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제 감정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람들이 그냥 담담하게 보시고 생각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쓰게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현재도 또 반복되는 그 현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게 단순히 과거의 일로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아니면은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또 이러한 작품들이 또 계속 세상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여전히 또 반복되는 삶의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좀 저는 또 안타깝기도 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면서 우리가 그 작품을 문학적으로 또 함께 향유하면서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도 좀 앞으로도 또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또 그런 전쟁과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뭐 팬데믹이나 이런 그리고 팬데믹 말고도 우리 사회 다양한 형태의 위기와 재난들이 많은 재난의 시대라고도 저희 문학의 날 주제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나 재앙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영향이 끼치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 세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특히나 좀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또 그들에게 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재난이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더 영향을 많이 어떤 영향으로서 또 많이 주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런 위기나 재난이 어린이들에게 특히나 더 영향을 주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기후학자들이 제6차 대멸종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지금 이제 기후가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러니까 과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어요. 살았는데 전혀 누구도 원하지 않았겠지만 다음 세대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이제 사피엔스에서 뭐 유발 하랄이나 아니면 또 최재천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 문명은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온 것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거죠. 스스로한테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이제 라틴어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지혜롭다는 말을 더 붙여놓더니 하는 짓은 지혜롭기는커녕 자신이 마실 물도 믿고 못 마시고 공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더럽혀 놓을 수 있냐는 거죠. 멸종의 위기 직전까지 올. 그래서 이 종은 가망이 없다. 이들은 가망이 없다. 이 종은 그렇기 때문에 성찰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곧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기후위기 앞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 나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보다 덜 나빠지게 최대한 덜 나빠지게 더 나은 미래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 재생 에너지로 전면적으로 바꿔야죠.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 그 원자력 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핵 폐기물들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책임지는 거죠. 땅 속에 묻어놨으니까. 다 그렇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빨리 나서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그런 에너지 전환이 수많은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깨끗한 에너지와 연관된 일들을 갖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우리 문화예술 같은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마을마다 문화가 넘치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더 많은 걸 막 소비하고 막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을마다 문화가 넘치고 같이 축제를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이산화탄소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네?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이 대학에 갈 때 입시 경쟁도 너무나 치열하고 그리고 대학에 갈 때 등록금도 너무 많이 내고 유럽에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아니 등록금이 이렇게까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등록금은 없애야 되는 거죠. 등록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 김누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서열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 경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벌써 몇 년째 우리가 OECD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 장하준 교수님이 왜 그 오늘부터의 세계인가 거기에서 물으시잖아요. 우리 코로나 대응 참 잘했다. 정말 잘했죠. 세계의 모범국이 되었잖아요. 대응 잘했다. 그런데 왜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되고 그건 막아야 되는 거고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회에 누구도 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독일처럼 경쟁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친구랑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 나의 이웃들과 나의 여가 생활은 어떻게 즐기고 이런 것들을 빨리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한반도에 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한반도는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힘이 충돌하고 있는 데잖아요. 누구도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고 여기에 한 달이씩 다 걸치고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는 지금 다극체제로 그 이행 중이고 다극체제로 여러 문화권이 그러니까 다 다중심 사회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이행하는 이 시기에는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쟁 위기가 그만큼 높아져가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미국과 서방의 나토의 그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갖다 이제 잡게 된 거고 그런 위험들이 우리도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쟁 위험들을 갖다 걷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균형 외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남북한에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의 목소리가 모아져야겠죠. 미국이 독일 통일을 반대할 때, 서방 세계가 반대할 때 독일이 미국에 건너가고 한 얘기가 그잖아요. 우리 독일인이 원한다. 그게 설득의 논리였었잖아요. 그런 구심력이 만들어져서 평화의 한반도, 미래 세대가 살아갈 때는 더 이상 분단 때문에 고통받고 분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 집단, 뭐 그런 그 기존의 엘리트 카르텔들, 그런 것들이 발을 못 붙이게 이렇게 해서 평화의 한반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다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좀 생겼던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세상이 필요하다에는 다들 동의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들은 다들 동의는 하나, 심정적으로는 다들 고민을 하나,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결정은 계속 미뤄오는, 어떤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뤄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다들 동의는 하나 행동하거나 아니면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 지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조금 작가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적 참여나 정치적 일상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우리는 옛날 유신 시대 또는 반공 통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거고 불온한 것이고 고귀하지 않은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내가 품위가 있고 이런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연대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권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결국 그거를 그 독차지하는 엘리트들에게 그걸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때로는 막 이러잖아요. 너 정치적이야 이러면 그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근데 사실은 최고의 것이잖아요. 정치적인 건.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이걸 대신하겠어요, 사실.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뭐 정당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이래요. 스웨덴의 이게 2010년대, 10몇 년대 이제 자료여서 그런데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67%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10.2%. 그러니까 장어준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협상장에 노사가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앉지를 않아요. 10%밖에 안 되니까 쉽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의자에 앉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뭐 앉았어요. 앉았다고 해요. 앉아서도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거죠. 하지만 67%의 조직원, 노동조합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너무나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평화롭게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죠? 네. 평화롭지 않으면 기업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네. 근데 노동조합 조직률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정당 가입률, 스웨덴이 37%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 정말 막 탁탁 긁어가고 막 온데만 긁어서 10%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유럽의 복지의 3분의 1이라는데 수준이
똑같이 우리는 세금을 내지만 3분의 1밖에 못 받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라는데 이 보니까 정당 가입률하고 비슷한 그러면 그 정당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유럽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나가서 그 주말에 나가고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집회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인식하고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들 뭐 교육감 선거도 청소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선거하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과연 얼만큼 청소년들의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년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문제가 또 급하시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하실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투표권을 안 갖고 있는다든가 이런 결국은 이런 불합리한 힘의 불균형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결국은 힘의 불균형 관계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해 나갈 적에 그 힘이 어디에 모여야 되는지를 보고 작은 힘들이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작은 힘들이 연결돼서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면 흩어지지 않는 목소리가 되면 결국 그 목소리가 퍼져서 사회가 바뀌는 지점이 오는 거겠죠. 그 솔로몬의 반지를 보면 거기에 그런 비교 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가 쓰신 책 거기 그분 쓰신 거에 보면 까마귀가 집에 가자라고 최초의 발화 누군가 어떤 한 까마귀가 최초의 발화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또 가자 또 끊겼다가 또 가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자 이제 가자라고 한꺼번에 마음이 딱 맞춰져서 날아가기까지 한나절이 걸린다고 해요. 네, 저희는 지금 인터넷도 있고 그죠? 서로의 SNS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이 좀 더 쉬운 세상이죠. 다만 우리의 연결이나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걷어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면서 시간이 또 걸릴 때도 있고 생각보다 덜 걸릴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렇게 미국 도서상 수상식 때 그 어슐러 르긴 저 책에서만 만난 우리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절대왕정도 봉건제의 절대왕정도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위기의 시스템, 그러니까 위기를 가져온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승자 독식의 구조라든가 치열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학인으로서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우리는 북을 두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깨어나야 된다. 지금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헤쳐나가는 소통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문학의 역할은 또 무엇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다양한 위기의 시대 아니면 어려움의 재난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문학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그 아까 북을 울린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위기라는 것을 알리고 그 중에서도 누구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건가?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유발 하라리도 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책에서 자신의 저서들에서 자기도 모르게 선진국의 그 입장을 갖다가 대변하게 되는 아무래도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세상이 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은 생명에 접근하려는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고 힘없고 약한 그런 이들의 이야기들을 결국 문학이, 예술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어떤 어느 장르에서건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예술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 담아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북을 계속 울려는 네,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이 또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또 그런 메시지를 또 북을 울려나가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이런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직접 만나는 강연의 형태로도 많이 또 이제 직접 만나고 계시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 뭐 만나는 다양한 강의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겪으셨던 일화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성인 강연에서만 네. 아니면 어린이들 네, 포함해서 네. 일단은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가면 이제 막 어떤 어린이는 손잡고 화장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자기한테 되게 귀한 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아껴서 먹느라고 갖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막 주기도 해요. 사탕을 주는 어린이도 있고 자기한테 이제 있는 작은 이런 인형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받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사 강의 같은 걸 하고 나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될 텐데 거기에서 쭈뼛쭈뼛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인사하려고 거기 있었어? 그러면 네, 그래요. 조그마한 소리로. 우선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번은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 이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시는 농사를 짓고 그런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저녁에 한 번인가 횡성에서 저녁에 강의를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훌륭하신 거죠. 그냥 애들 먼저 보낸 게 아니라 같이 인사하고 가자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이제 날이 맑아서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건 이렇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자뻑 같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런 어떤 소통의 그 경험들을 서로가 나누는 그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거는 또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소통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네네. 너무너무 가슴 뜨거운. 그래서 그렇게 또 직접 이제 아이들 아니면 성인분들, 어른들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소통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의 교감들을 또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다양한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여다볼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또 작가님 앞으로는 또 어떤 작품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남기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벌써 몇 년째 지금 초고만 써놓고 탈고를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제인구달 박사님 이야기. 예. 최초로 실험실에 갇혀 있는 동물이 아닌 자연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수가 아닌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닌 자연스러운 동물의 생태를 자연 속에서 연구하신 분이고 지금도 뿌리와 새싹을 통해 가지고 그 동물 보호와 그런 운동을 펼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래서 제인구달 박사님 이야기, 그 다음에 쿠바의 의사들 이야기 꼭 쓰고 싶은 자신들 돈을 그걸로 나의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그걸로 막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웃의 어느 나라에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치료해주는 그런 쿠바의 의사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전쟁터 한복판에도, 그러니까 총성이 날아오는 한복판에 거기에 총을 쏘지 말라고, 존 버거도 그랬고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하도 이제 폭격이 되니까 거기에 스스로 가셔갖고 아이들한테 거기에서 그림을 갖다 그림 그리는 교사로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면 또 거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소리 내고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또한 담아내고 싶습니다. 네. 꼭 얼른 작품으로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또 기원하고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이라서 또 이게 여기 방송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가님의 혹시 꿈이 어떤 게 있으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지금의 제 꿈, 제 꿈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을 일단 씻고 네. 중요한 꿈이 되죠. 네. 그리고 시우쌤과도 좀 여유롭게 좀 같이 수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 막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아무 긴장 없이, 그러니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이런 일상들을 일단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네네. 너무 중요한 꿈이죠. 네. 크게는 우리 모두가 문화 예술이 넘치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서 나가면 이범원 선생님도 거기 한국의 중에 이범원 선생님도 늘 하시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미술관이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막 이런 또 그걸 막 취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이고 그런 문화예술의 시대 글로 나아가야겠죠. 당연히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탐욕에 차서 물적인 어떤 물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인류가. 그런 사회가 오기를. 그래서 거기에 보탬이 되는, 우리의 연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가 우리가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잠깐 아까도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또 저희가 또 그 앞으로 나올 책 말고도 이미 나온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나온 책인데요. 집으로라고 하는 그 신간입니다. 네. 이 이야기 4편의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모두 집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면 같이
밥 먹고 또 더러는 같이 다투고 예.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누구나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고마움, 소중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집을 없애버리는 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혹독한 일인가. 그 용산 참사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듯이 한 가족이 살아가는 터전들 그것들을 그렇게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들이 어떤 행위인지 좀 돌아보기 바란다. 아니 이 독자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 예. 어쨌든 우리가 집에 대한 그 다양한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오랜만에 책인 집으로 라는 한 번 더 소개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또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또 오늘 저희가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아마 청취해주는 분들이 다 같이 또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면서 끝으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사랑해요. 같이 사랑해요. 또 출연해주신 소감을 또 한마디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소감. 출연. 우선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6글자는 드디어 만났다. 우리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작은 느슨한 연결에서부터 연결해서 좋은 세상을 꿈꿔보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강문 작가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2회 오늘의 재난은 어제 우리가 만든 재앙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내일을 물려줄까라는 제목으로 강문 작가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암울한 우리 재난의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이지만 그 시대를 또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개개인들 그리고 우리의 연결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그래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회차는 마지막 회차로서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나온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과 그런 실천을 해나가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관해서 어떤 실천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회차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